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지역의 일꾼을 자처하는 정치인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지역의 문제들이 이번만큼은 속 시원하게 해결되리란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유독 전북은 굵직한 현안들조차도 해묵은 현안으로 남아서 도민들을 희망 고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여야 전북 도당위원장들과 함께 시급한 우리 지역 주요 현안들을 톱파보고 도민들의 갈증 해소를 위한 정치권의 해결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협치가 강조되는 요즘 두 분의 역할이 기대가 되는데요. 국민의힘 전북도당 정운천 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한병도 위원장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한병도 위원장님, 네. 저희가 이 새만금 하이퍼튜브 얘기할 때 뵙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네. 사이에 이렇게 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출되고 나서 지금 약 2주가량 지났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또 앞으로의 각오도 한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먼저 도당 위원장이 선출이 돼서 기쁩니다. 하지만 이 선출되고 나서 기쁨보다는 지금 전라북도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 소멸 위기 지역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 전라북도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는 실력 있는 민주당, 전북도당 또 성과를 내는 도당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함께 나오신 우리 정운천 도당 위원장님과 함께 힘을 합칠 것은 합치고 경쟁할 건 또 경쟁하면서 전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전북을 위해 늘 동분서주하는 분이시죠. 정운천 위원장님께서도 오랜만에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도민분들께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도민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10여 년 동안에 정말 여야 쌍발통으로 협치를 해야만 전북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제가 도당위원장이 되고 이제 국회 후반기를 맞이했고 또 우리 전라북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8회 우리 김관영 도지사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비로소 아마 이 협치의 꽃이 필 것 같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저희 협력관을 임명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이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제 앞에 있는 우리 한병도 도당 위원장님과 함께 협치 시대를 활짝 열어서 우리 전라북도의 새로운 미래 희망을 꼭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께서 앞선 말씀에 이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협치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24일이죠.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전북 국회의원 6명이 조찬 간담회도 가졌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분위기는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운천 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금 김관영 도지사가 출범한 이래 정말 협치를 강조하고 협치의 모든 틀을 잡는데 서울에서 이제 거의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국회의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는데 또 제가 꼭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 도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특별자치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여기에 기업 유치를 또 어떻게 좀 유치 전략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등등을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는 그러한 취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위원장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모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서 또 우리 도민들께서 생각하실 때 정치권 하면 다툼, 싸움만 있는 곳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북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하나로 뜻을 모으는 이런 과정이 도지사와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기적으로 한 번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계속적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한다는 건 저는 아주 의미 있는 정치 행위다. 저는 좀 이런 사례들이 좀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지역 현안을 챙기는 건 함께하는 모습이 어느 지자체든 아마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자주 모이니까 좋은 게 분위기도 좋고요. 또 그 각종 현안, 특별자치도, 공공의대,
특히 이제 정부 예산안이 넘어왔는데 이런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을 공식적인 토론을 통해서 논의가 되니까 좀 더 성과를 내는데 저는 아주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하나 덧붙인다면 이번에 김관영 도지사가 이제 취임해서 정말 협치의 상징적 어떤 의미를 한번 부여해달라 해가지고 김관영 도지사가 한 4명 정도를 결정직으로 뽑아요. 이제 부지사, 정책보좌관, 예. 비서실장. 그 중에 이제 정책보좌관을 정책협력관으로 해서 저희 당의 박성태 그 전주평 위원장을 임명을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하트라인을 서로 만들고 협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아마 이거는 우리 17개 시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협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겨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협치의 성과물도 벌써 있습니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새만금 유치를 비롯해서 국립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익산 유치와 같은 것들인데요. 사실 중앙당 차원에서는 여야가 날선 대립각을 좀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북 도당 차원에서는 두 정당 모두 계속해서 현안 해결을 위한 협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인 협치를 도민들께서 기대해봐도 좋을지 이에 대한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예, 기대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후에 우리가 또 토론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전북 특별자치도를 국회 정론관에서 앞에 계신 우리 정운천 의원님과 제가 함께 이 특별자치법을 발의하는 그리고 우리 도민들께 국민들께 알리는 이런 모습은 정말 앞으로 기대를 하셔도 좋은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기적으로 모이는 거 외에 필요하면 정은초 의원님 것 항시 공감하고 나누는 의견인데 현안에 대해서는 따로도 만나고 공식적인 회의도 하고 그것은 우리 전북과 관련된 전북을 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함께할 그 각오와 자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셔도 충분히 그 기대에 보답을 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 위원장님께서도 근데 비슷한 생각이시죠? 그 실질적인 이제 말씀 주신 것 플러스 실질적인 그 협치의 성과물이 이를테면 새만금에 이렇게 하이퍼 테스트 베드 이 9천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예. 경제유발 학교가 뭐 10배인 9조 8천억 된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것이 이제 저희 인수위원회에서 그 실천 과제로 집어넣고 원희룡 장관과의 뒤에서 이제 밑그림을 그리고 앞에서는 김관영 도지사 또 한병도 위원장이 앞에서 또 그러한 적극적으로 또 밀고 해서 그게 하나의 성과물로 공모해서 우리가 됐고요. 특히 이제 그 익산의 이제 청소년 디딤돌 센터는 물론 작년에 제가 예계류에서 10억 예산을 만들었는데 그 광주에서 치고 들어와가지고 공모 사업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광주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경쟁을 해갖고 우리가 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냥 아주 적극적인 협치의 결과로 예. 우리 익산에 320억 그 공모 사업이 이제 성과를 이루었는데 이게 협치 1호, 2호, 3호가 우리 한 2달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져서 우리 도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윤 정부 들어서 첫 정기국회 개원하면서 가장 중요한 예산과 입법 100일간의 대장정이 막이 올랐습니다. 두 분께서도 더욱더 분주해지실 것 같은데요. 그 전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내년도 국가예산안 전북 몫이 집계돼서 국회로 넘어갔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약 8조 3,085억 원 가량으로 올해 대비 3.45% 오른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정 위원장님, 국회 단계에서 어떻게 처리될 거라고 전망하시는지요? 기재부 장관이 이제 추경호 장관인데 제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제 설계를 내볼까 이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이제 문재인 정부 4년, 5년 동안에 600조 부채가 1000조까지 늘어나면서 어쨌든 코로나다 뭐다 해서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긴축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예산 긴축 쪽으로 그냥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기존 예산은 뭐 계속 할 수 있겠지만은 신규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예. 뭐 그러나 지금 우리 한병도 위원장도 예결위원이고 저도 예결위원이고 또 우리 동행 의원 중에 또 3명의 예결위원이 있습니다. 그 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힘을 모아서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의미한 그런 예산 결과를 꼭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특히 이제 뭐 제 자랑인 것 같습니다만 저는 뭐 7년 유일하게 연속 예산결산위원을 계속 그렇게 영광스럽게 함으로 해서 어떤 예산의 질속은 잘 제가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민주당의 협조를 구하면서 예산을 만들어내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한 위원장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불어서 이 국회 단계에서 좀 총력전을 우리가 또 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결위에 계시는데 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부가 지출 구조 조정을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자체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마 그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가 아주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고요. 그만큼 좀 더 좀 비상한 각오로 이번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좀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코로나19에 사실은 아까 빚 증가분이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이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은 오히려 상당히 재정 운영을 보수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비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3년 동안에는 아주 낮았죠. 근데 이제 국가 거의 전시 상황이 된 겁니다.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이때 코로나 그 추경을 계속해서 편성을 하면서 국가빚이 증가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추경 액수만 빼더라도 이렇게 긴축 재정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코로나 완전히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긴급한 긴축 재정보다는 코로나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코로나의 마무리 다루는 것은 민생과 지역 현안들을 좀 더 촘촘히 예산에 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급속한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건 그건 좀 우려스러운 재정 정책 운영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쩌면 좀 연착륙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그런데 거죠. 지금 좀 다행인 건 그래도 우리 정운천 의원님도 예결위원이시고 또 아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또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갔습니다. 전에는 이제 저희들이 여당 할 때는 제가 원내 수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좀 예산을 챙겼지만 이번에는 이제 예결위원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 이 예산 문제도 좀 비상한 각오로 합심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북 지역에서 계속해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협력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최근 두 위원장님의 협치가 빛을 발했던 부분은 바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각각 대표 발의해 주셨죠. 이와 관련한 소식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발전축을 5개 광역권 중심으로 나눈 뒤 전라북도는 호남권에서 광주, 전남에 대한 예속화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제주에 이어 강원까지 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키면서 독자 권역의 기반을 만들었지만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소외된 상황. 서로 정당이 다른 정운천, 한병도 의원이 이례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을 동시에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전라북도가 초광역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 모두 소외되고 재정 자립도와 경제력 지수 역시 최하위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동안 호남권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서 매번 홀대를 받아왔고 특히 호남 속에서도 전북은 광주와 전남에 밀려 늘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와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와 균형발전 특별회계 안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두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동시에 각각 발의한 건 여야의 지원을 함께 받아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권의 공동 전략입니다. 향후 행안위 법안 소위의 빠른 안건 상정과 속도감 있는 상임 및 본회의 의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도민의 염원을 담아 특별법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 법안은 아예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까지 공동 발의자에 포함시켰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은 앞서 안호영 의원이 낸 법안까지 모두 3개. 전북 정치권은 일단 기재부 등 정부 부처들이 반대할 수 있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번 2개의 법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향후 개정안을 통해서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여야 협치로 전북 특별자치도 법안의 제정이 추진되면서 연내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전북이 특별자치도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두 분이서 함께 대표 발의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지금 초광역 메가시티 관련해가지고 광역시를 보유한 도시들은 하나로 통합을 해나가는 추세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먼저 시작을 했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만 이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 각종 그 정부 정책에 혜택을 받아야 될 이 국토 발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소외되고 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소외된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제주도, 강원도, 전라북도. 하지만 강원도도 얼마 전에 여야가 함께 특별법을 통과를 시켰고요. 이제 남은 곳이 전라북도 네. 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힘을 모아서 새로운 전북 발전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 특별법 통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총력을 다해서 이번 정기국회를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모든 지자체가 도시 경쟁력을 높이려고 사활을 걸 때 전북만 조금 고립무원의 상황이 아니었는가 이런 좀 안타깝고 쓸쓸한 마음도 있는데요. 정 위원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원래 이제 우리 이번에 인수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 문제 갖고 회의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에 아까 한명도 위원장이 말씀대로 부울경이 이제 부울경권, 부산, 울산, 경남. 예.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 그게 이제 대경권이라고 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청권은 이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이렇게 해서 이제 묶어지는데 오히려 전라북도는 광주, 전남, 전북 해서 500만 정도로 해서 거기에 붙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게 지금까지 소위만 받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권역으로 해버리면 또 다시 전라북도는 또 광주, 전남에 소유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그런 여론을 정확하게 전달을 했어요. 전달을 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 전북권이 아닌 분들은 이상하다. 이거 호남이 하나로 묶어야지 왜 그거를 전북만 떼려고 그러냐.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와서 또 전라북도에 와서 또 회의를 하면서 아, 전라북도 의견이 정말 이렇구나 하는 게 많이 설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설득을 특히 이제 호남권에서는 이제 많이 아는데 우리 국민의힘의 영남권에서는 그 내용들을 잘 몰라요. 그냥 호남권이라는 건 광주, 전남, 전북이 하나지 왜 둘이냐. 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강원도가 됐으니까 강원도하고 제주도하고 우리하고 3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러한 개념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강원도가 되어서 강원도하고 엮어가지고 해나가야 되는데 아마 첫 출발은 지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2단계, 3단계에서 최종 금년 말까지 국회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우리의 둘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러면 이 특별자치도는 두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몇 년 전부터 회자됐던 메가시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이게 메가시티는 일단 광역으로 전부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교통망을 구축한다든지 예. 지역에서 새로운 전략 사업을 구축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제 법이 통과돼서 지원 근거가 마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메가시티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를 통과를 시켜야 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특별자치도 통과를 통해서 이 기존의 뭐 재정적이라든지 행정사무 이런 것들을 이전받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자체적으로 마련을 하고 광역 메가시티가 받는 새로운 전략 발굴
국가 어떤 보조금 지원 이런 근거들을 특별법을 통해서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메가시티가 되지 않는 우리 전라북도가 메가시티가 받고 있는 법적, 재정적 혜택을 우리 전라북도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독자적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좀 자치분권을 어느 정도 실행할 수 있고 또 정부의 사업들을 좀 따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인 것 같은데 특히나 이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전략 산업들을 좀 더 유치하고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전북도 특별자치도 설치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계신 그렇습니다.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네. 예. 거기에다가 이제 국민총리 직속으로 이렇게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전 장관, 각 부서 장관들하고 함께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의 특별한 경우가 있고 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정도로 만들어서 예산이 특별회계로 통해 가지고 우리 특별자치도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큰 틀이 이제 잡혀지니까 이제 메가시티인 광역시티의 또 다른 지원책에 또 다른 하나의 체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은천 위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한편에서는 전북 홀대론이 가시화됐다라는 평과 더불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혹시 전북이 준비가 너무 늦어서 그런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조금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지금 전라북도의 정치권이 지금까지 이렇게 활성화돼서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건 특별하게 우리가 반성해야 할 일이고요. 이제 우리 김관영, 그다음에 한병도, 정운천 이런 새로운 이제 8회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서 이제 제대로 된 뭔가 협치 시대,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라도 이러한 법안이 발의가 된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에서는 지역 이기주의로 보는 시선도 있다고요, 위원장님. 예. 그걸 이제 어느 면에서 이기주의라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요. 이미 광역 메가시티 관련한 국토부에서 법이 발효가 돼서 부울경이 지금 가장 앞서 있습니다. 네. 실제 우리가 많이 늦었다고 하는데 부울경이 준비를 탄탄히 해서 앞서가고는 있지만 다른 나머지 광역시들은 실제 시기적으로 보면 아주 저희들이 늦은 건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대전권이라든지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요 지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과 큰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런데 모두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추진하다고 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맞지 않은 평가이고요. 저도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러면 모든 곳을 다 특별자치도 하자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현재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법이 어떻게 통과되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게 아니고 유일하게 남은 곳이 우리 전라북도이다. 거꾸로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만 하지 않으면 생존의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설득을 하고 또 대화를 하면 의원들이 이해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얼마 전에 광역특별자치도가 통과된 이유가 중소광역도시로 이런 전략적 차원에서 진행이 됐구나. 이제 전라북도만 남았구나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정운천 의원님하고 여야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더 설득하면 저는 충분히 그런 오해를 불식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지역 그런데 이기주의가 아니라 우리 쪽에서 네. 보면 되게 영남 의원들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전라북도를 위해서 해야지 하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어요. 한 번도 그런 게 제대로 전라북도를 위해서 뭘 해줄까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 그 사람들이. 다행히 이제 저희가 동행 의원들로 통해서 전라북도만 해도 22명의 영남 의원들이 지금 전라북도를 위해서 제2지역구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분들이 이번에 동의를 해서 서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제는 영남에서도
호남을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뭔가 한 자락은 깔아줘야 된다는 그러한 그 어떤 공동의 어떤 마음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 통과하는 단계는 어느 정도 그 기반에 물을 끓여놨으니까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올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이런 얘기를 두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한 위원장님, 이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자신하는 근거는 뭐냐면 이 법안을 여야가 함께 법안의 내용을 상세히 들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근본 취지는 정운천 의원님과 제가 낸 법안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안을 위해서 여야가 동시 법안을 발의하는 이런 출발 자체도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법안을 내면서 이걸 어떻게 통과시킬 거라는 고민이 사실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게 저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 위원장을 했습니다. 직전에. 그래서 이 법안 소위에서 통과된 것들은 상임위에서 거의 다 통과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법안 소위입니다. 그 법안 소위 위원장 그리고 법안 소위 위원들이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에 공동 발의를 해줬습니다. 제가 모두 설득을 해서 이 지금 전북 현안에 대해서 읍소도 하고 설득도 해서 이분들이 공동 발의자고 이제 법안을 첫 심의하면 공동 발의자들이 우리 법안을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제 경험 측상 통과될 가능성이 아주 높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이 소위에서 통과되면 상임위 위원장은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 정운천 의원님이 또 위원장님을 설득해 주시고 하면은 상임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예. 그리고 또 저희들 전라북 뉴스를 통해서 뭐 보셨겠지만 저희 전라북도 국회의원 전원이 제가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가장 큰 현안이 이거고 원내대표가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우리 전라북 그 민주당의 주요 법안으로 채택을 해달라라고 저희들이 국회의원 전원이 가서 원내대표를 설득을 했고 원내대표도 흔쾌히 주요 법안으로 진행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론으로 결정을 하고 전북 의원들 또 국민의힘 모두가 힘을 합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법이 만들어지는 게요. 한쪽에서 너무 강하게 나가면 한쪽에서 땡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같이 동시에 법안을 양쪽에서 만들어서 같이 공동 발의가 아니라 공동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게 첫 단추가 잘 된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저는 이렇게 한병도 위원장님한테 한 얘기가 그쪽에서 좀 앞장서라. 그리고 나는 이게 위원장이 있으니까 뒤에서 이렇게 울타리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게 이제 리드미컬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금년 말까지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앞선 두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건 이게 논리적으로도 또 전략상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긍정적인 소식 들려오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현안들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위원장님, 이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현 정부의 생각이 조금 궁금한데요.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인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처음 모든 게 첫 단추를 잘 꼽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48명의 티오를 충족하기 위해서 공공의대를 한다 했으면 빨리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덧 전부 확대돼 가지고 이 48명이 아니라 10년 동안 4,000명을 만든다는 전체적인 어떻게 보자면 이 공공의료 문제가 전국 단위로 커져버린 거예요. 이게 커져버리니까 그거를 우리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 절대 반대 쪽으로 나와서 너무 키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줄여가지고 우리 서남의대에 48명 부족한 그 티오를 채워내는 일을 한다. 이렇게 전제가 처음 들어갔대야 하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뭐 이용우 의원이 우리 당으로 오면서 첫 번째로 중요시해서 그걸 과제로 삼았던 게 공공의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많은 내용을 설득을 해서 이제 민주당이 좀 이 문제를 들고 나가면 이제 우리 당에서는 발목을 잡지 않겠다.
요 정도까지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으로 지금 그 잘 분리를 해서 의사협회하고 그런 분리적인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꼭 해야 이게 통과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이 문제가 사실 의료계 반대 등과 같은 심각한 갈등으로 좀 이어지니까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그럼 이 결정을 좀 보류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 그 이후에 사실 이렇게 지지부진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한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기억이 새록새록한데요.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의대를 정책적으로 추진을 할 때 의사협회에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반발이 막 있는 시기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국민적 우려가 아주 커지면서 이게 지금 이런 공공의대 문제로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면 안 되겠다 해서 정부와 논의를 했던 게 코로나 이후에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더 지속해 나가자고 하고 이게 지금 현재 연기돼 있는 예.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좀 큰데 또 더욱더 아쉬운 게 올해 4월에요. 그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 법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새로 법을 할 때는 좀 공청회도 거치고 토론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다는 반대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토론의 과정을 거치자 이 두 가지 이유로 지금 연기된 겁니다. 그런데 뭐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고 민주당에서는 공공의대를 계속 확대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추진을 다시 할 거고 네. 재점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용호 의원님께서 지역구가 남원이신데 또 아주 열심히 설득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재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있기 때문에요.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법안 심사에서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함께 협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이 인정이 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우리 지역, 남원에 설치가 될 수 있을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공공의대 설립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런 목소리도 들려오는데 전북 의원들이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우리 당으로 이렇게 오신 그 이용호 의원, 내가 이용호 의원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 문제는 이용호 의원 당신 몫이다. 당신 지역구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이 모든 거를 만들어내서 우리 여야당을 설득시킬 수 있는 공간을 당신이 좀 만들어달라. 내가 전라북도 전체 맡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자기 당이 우리 이용호 의원님 지역구는 확실히 맡아달라 해서 이용호 의원님한테 굉장히 거기다가 임무를 막 주고 있어요. 주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용호 의원님은 그냥 자기의 지역구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도 우리 당으로 넘어온 그러한 거기 때문에 큰 의무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공공의대 설치가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을 한 게 우리 서남대 의대에서 우리 전라북도 복으로 이미 입학 정원을 48명인가요? 49명인가? 49명. 예, 49명을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다른 지역도 공공의대 설립을 하려면 다른 데는 아무 정원 이런 게 결정이 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설치를 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 전라북도의 공공의대가 설립이 돼야 그 다음에 추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전략적으로 저희들은 그러면 빨리 다른 지역도 공공의대를 설치를 하려면 우리 전라북도 공공의대부터 빨리 통과를 시키자. 그래야 당신들도 공공의대를 추진할 수가 예. 있는 거지. 이미 정원을 확보하고 있는 전라북도가 안 되면 다른 지역도 공공의대를 설치할 수 없다. 그런 논리로 설득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이 점을 아주 강조를 해서 다른 지역도 설득하고 소위에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때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던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약속을 이어서 윤석열 정부 공약에도 포함됐다는 사실에 안도하기도 했지만 과연 그 관심과 노력이 현재 진행형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정 위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기금운용본부가 우리 전라북도 맨 땅일 때 그 법으로 만들어서 이게 가족에 한 제가 장본인인데 이제 제3금융중심지라는 게 뭐냐면 이제 금융중심지로서의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데요.
아직 기반이 제가 보기에도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지사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기반 확충 이런 등등을 좀 최대한 노력을 해야만 되고, 또 하나가 이제 과제가 뭐냐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한 지금 앞으로 이제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이제 지방시대위원회로 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우리 이 기금운용본부하고 거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해외 투자하고 국내 투자하는 그러한 이제 KIC 한국투자공사가 있고, 또 농업정책보건금융원이 있고 공제조합 같은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등등의 한두 개만을 이렇게 가져온다고 하면, 지방 우리 지역으로 유치만 한다고 하면 그 제3금융 중심지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결정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뭐 장담하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번에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제 지방시대위원회가 아마 9월, 10월 달에 발족이 되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교섭을 해가지고 그러한 전체적인 그러한 틀, 전체적인 설계 이런 거를 지금 만들어낼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전북의 기반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한편으로는 이게 공약이었으면, 그것도 대통령 공약이었으면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논리를 다시 따져보기 이전에 공약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는지요?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가 있었죠. 그래서 금융위가 우리 전라북도를 금융 중심지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결론이 났던 게 뭐냐면, 금융 중심지로 지적을 하기에는 좀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래서 현재는 아니다라는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러면 그 부족한 면을 채워야 되는데, 예. 그래서 우리 그 전라북도에서도 그 전북 금융센터 유치를 위해서 지금 저번에 도지사님을 뵀더니 이걸 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이제 한 부분이겠죠. 이런 한 부분이 다양한 금융 관련된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하면서 인프라를 구축해내는 게 이 현안에서는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가 그래서 우리 금융 중심지를 전북으로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뭐 지방 행정과 우리 정치권이 이것도 함께 노력하고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다른 문제들 톱어보겠습니다. 전북의 주민등록 인구가 10년 연속으로 줄면서 인구 감소율이 전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다는 점도 지방 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요인인데요.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 어떤 대책들 세워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의 최고의 과제가 저출산 문제예요. 35만 명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35만 명이 출산을 했는데 지금 25만 명대로 떨어졌거든요. OECD 국가의 0점대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거국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돈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고요. 뭐 어제 예계위에서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난임, 지금 근데 결혼을 하고도 임신이 안 돼서 아기를 못 낳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아졌어요. 또 지금 현재 초원이 33살이고 40살 이후에 아기를 갖는 그것도 한 30%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이러한 난임 문제 해결하는 거를 아니 국가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걸 지방에다 맡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되면 전주, 익산 다 그냥 열중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난임으로 해결되는 그 출산이 거의 10%에 가까워요. 근데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고, 사실상은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농업 문제만 해도 전라북도에 한 10,000명 정도는 내려와야 되는데 10,000명이 내려오려고 해도 주거 문제, 교육 문제, 또 일자리 문제 거기에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거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청년 뉴타운 정책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능하면 전라북도에 많이 유치를 해서 그러한 제도적으로 그걸 만들어낼 준비를 다소나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고 그로 인한 이제 준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이제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이게 뭐
재정적 지원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제도적, 정책적 다양한 종합 패키지를 마련을 해서 그걸 실현을 해 나가야 될 문제이고 중요한 건 이 상태로 가면 국가 운영이 향후 어려움이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가 위기 상황을 선언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질의 여지를 파악을 해보면 그러면 이 저출산 때문에 지방은 더 어려워진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수도권과 저출산이 되면 그 숫자의 총량 자체에서 지방이 소멸 가능성이 더 가속화되는 거거든요. 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저출산 문제는 지방의 소멸과 지금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그런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저출산 대책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 이게 패키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1호로 법안을 통과시켰던 것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입니다. 우리 지자체 중에서도 14개 지자체 중에서요, 11개가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소멸 위기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1조 원 예산을 만들고 10년 동안 10조 원의 예산을 만들어서 지역에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재정적, 제도적, 정책적 이런 패키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뭐 정주여건 개선까지 포함, 교육 여건까지 포함 10년 동안 10조 원의 예산을 해서 특히 어려운 소멸 위기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가 2가지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도시로 갈수록 소멸 위기 지역으로 보면 시보다는 군 단위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고향사랑 기부금법도 이러한 예. 취지에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러한 저출산 포함 다양한 정책을 피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재정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지난 5년 동안에 아주 각고의 노력을 했고요. 고향사랑 기부금법도 각 지자체에 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집합이 됐을 때 저는 좀 이런 문제도 해결하는데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정 위원장님께서도 잠시 전에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게 이 청년 인구 유출과도 맥락을 조금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 전북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런 현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지역 정치권에서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에는 어떤 것들 있다고 보시는지요? 참 그것도 협치의 부분인데 지금 김관영 도지사가 일자리 문제 해결은 기업 유치다 해가지고 지금 업무 협조를 잘하면서 기업 유치에서 기업에 일자리가 생기면 당연히 젊은 청년들 또 인력이 또 불어나게 되죠. 근데 사실상 그런 걸 하려면 거도적으로 이 도민들 입장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와서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냥 열중시만 해갖고는 안 되죠. 또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기 때문에 농업의 그 인프라, 농업의 또 클러스터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어떤 농업의 특화를 위해서 한 10,000명 정도의 청년농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중앙정부하고 함께 청년 뉴타운 정책을 펴서 다시 얘기하면 청년들이 내려오면 교육 문제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자기 아들, 딸들 괴로운 교육 문제, 그 다음에 주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친교 문제 이런 걸 동시에 해결해서 그 지역의 농업을 생산하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농림식품장관 할 때 그 실험을 해서 고창하고 화순하고 순창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성공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거를 지금 정부에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앞으로 그런 일들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예, 한 위원장님께도 같은 질문 여쭙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는 정말 기업 유치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치권이 아무리 떠든다고 전라북도로 기업 와주십시오 한다고 이득이 남지 않으면 올 기업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회에도 해당 법안들이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기업이 올라가면 혜택을 주려면 조세 감면을 좀 확실하게 해주는 현재 입법적인 그런 지원도 의원 차원에서는
하고 또 부지 조성을 하는데도 과감한 우리 전라북도에서 혜택을 주는 이런 정책을 과감히 구상을 해볼 필요가 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업도 한 예를 들어보자면 저희들이 이제 하나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이걸 기업군으로 보면 지방으로 처음에 공공기관이 이전을 했을 때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였냐면 살지를 않아요. 서울에서 출퇴근합니다. 주말이면 서울로 가고 왜? 방금 우리 정우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 문제, 아이들 기르는 문제, 정주 여건, 문화적인 거 이런 게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으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직장이니까 내려오고 생활을 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나타났는데 공공기관이 지역에 안착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면서 점점 더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삶의 질이 요즘은 더 높다라고. 근데 그것은 정주 여건 및 이러한 문화적, 교육, 양육 이런 것들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준다면 이 여건이 잘 갖춰지면 저는 기업들도 어느 기업이 내려왔을 때 이런 상황과 여건이 좋으면 우리 전라북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뭐 전라북도 지금 기업주에서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도 주고 여건도 만드는 그런 그 두 가지 노력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 나눠본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력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런데 현재 우리 지역 여당 의원 수는 굉장히 부족하고 또 야당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좀 존재감이 아직 부족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앞으로 전북 정치권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윤석열 정부 탄생시키면서 아니 70% 민주당 주고 30%만 달라. 만약 30%만 줬더라면 세상이 뒤집힐 겁니다. 그 정도로 발전시킬 겁니다. 근데 하여튼 아주 너무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게 충청남도는 그 6대4가 그 다음 정권이 바뀌면 다시 4대6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쌍발통으로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좀 구축하고 두 번째는 아니 도민들이 좀 전라북도에 있는 인물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희 당은 안 키워주더라도 이쪽에 있는 뭐 정세균 이번에 이제 또 한병도 위원장은 작년에 최고위원 나와도 여기서 그냥 별로 표를 안 줘요. 또 윤영찬 여기 고향이 나왔는데 표를 안 줘. 아 이렇게 지역 사람들 표를 안 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중앙에 가서 큰일을 하겠어요. 나는 그냥 좀 쓴소리 좀 한다면 도민들이 그거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희 국민의힘은 좀 부족하다 치고 민주당이라도 좀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최고위원 나서 떨어지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유일하게 전라북도에서 압도적인 그 전라북도에서만이라도 그래도 지지를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까 협치 예를 들었는데 국회의원 수, 최고위원 들어간다고 그럼 현안이 잘 해결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70석을 이끄는 오히려 원내 수석이 현안을 챙기는 데는 유리해야지 어떤 최고위원, 요즘 최고위원들이 이야기한다고요? 국회의원들이 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회의원들과 잘 소통하는 이런 능력, 그리고 특히 원내에 다양하게 포진이 돼서 제가 원내 수석했지만 우리 전라북도 의원님들 그래도 그 우리 김성주 의원님, 그다음에 안홍영 의원님 상임위 간사하시고 김민도 의원님도 이번에 뭐 특보 단장도 했지만 이번에 문체위 간사가 됐고 그리고 또 우리 정우춘 의원님 애결이 들어가셨는데 예산 확보는 결국은 애결이 들어가고 소위 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세 분의 의원님들이 다 뭐 우리 신영대 의원님, 그다음에 그 누구야? 우리 윤준병 의원님, 이원택 의원님 모두 다 애결위원회에 다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제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 자기의 역할에서 우리 전북 현안들을 어떻게 하면 이 협치하고 원팀이 되느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정치력이라고 언제나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노력을 할 거고요. 뭐 이제 여담삼아 아마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은요.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나 예산이나 정말 쭉쭉 밀어준다면 저는 표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됐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분위기, 저희들 전라북도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여야 정말 이런 때가 없었는데 이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가면요. 어느 유명한 정치인 나오는 것보다 현안 해결은 더 확실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간단히 한번 드려볼게요. 최근에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갯벌 세계 자연유산 보전본부 설치를 두고도 우리 지역 고창과 또 전남 간의 경쟁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치권이 다시 한번 좀 힘을 모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방금 제가 오찬도 우리 그 지사님 또 우리 군수님 함께 상무위원회가 있어서 뵙고 왔는데 두 분 다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월요일 날 그 경제부총리하고 제가 약속이 있는데 이 현안 하나만 이야기를 하면서 꼭 그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전남 신안하고 충남 서천이 경쟁을 하다가 최근의 흐름이 전남 신안하고 우리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좀 예산 문제보다도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다루는. 근데 좀 짚어봐야 될 게 평가 기준이 최근에 좀 바뀌었습니다. 그 좀 5만 평에서 1만 평으로 줄인다든지, 그리고 그 갯벌 문화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이런 평가도 점수가 변해서 이런 걸 좀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다행스러운 건 우리 전라북도 민주당 국회의원님 3분이 농해수에 들어갔습니다. 예. 물론 전남은 5분이나 계시기는 한데요. 그래서 정말 3분이 좀 그 힘을 합쳐서 저도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 그래서 끝까지 우리 전북 유치될 수 있도록 이것도 노력을 각별하게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직접 그 고창에 가서 고창 군수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다 들여다봤는데 좀 경쟁적으로 본다면 90% 갯벌이 신안에 있기 때문에 신안에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입지 여건이랄지 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꼭 뭐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뭐 이제 예계류에서 할 수 있는 그 질속을 아니까 이번에 해수부의 국장, 정책실장 그리고 과장 다 불러다가 충분한 얘기를 했고, 하여튼 끝까지 우리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여야 또 협치의 성과물을 꼭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여야가 협치를 해서 해결한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먼저 하시면. 예, 두 분께서 정말 이 자리에서도 화기애애한 모습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도민 여러분, 뭐 오늘 토론에서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중앙은 저렇게 싸움질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전라북도만은 여야 이렇게 힘을 합치고 협치를 통해서 새로운 이번 지방자치시대의 큰 성과물을 통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 희망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예, 뭐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산적한 전북의 현안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는 정말 특히 올해 그 안에는 전북 현안들의 하나라도 아니면 2개라도 정말 해결을 해서 도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그런 전북 도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마부작침,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이죠. 얼핏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있는가 싶지만 늘 그랬듯 모든 일은 쉽게 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언젠가는 되는 일을 만들어내는 건 결국엔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치권이 하나 된 마음으로 180만 전북 도민의 목소리가 되어주길 또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